어느 나라든 공수부대는 그 나라 제1의 정예부대에 동요일 때가 많습니다. 2차 대전 때 용맹을 떨친 독일의 공수부대 팔시름 예거나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등장하는 미국의 101 공수사단 등은 대표적인 예죠. 한국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수특전단이라면 자사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부대라는 호칭에 모자람이 없죠. 그런데 한국의 공수부대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더불어 부끄러운 과거 또한 못지않게 얽혀 있습니다. 적과의 전투가 아닌 국민과의 전투에 동원된 역사죠. 그 시작은 1961년 5월 16일 새벽일 겁니다. 한국군이 자랑하는 정예부대 원투펀치, 즉 해병대와 공수단이 쿠데타의 선봉에 선 겁니다. 총리 집무실로 사용되던 반도호텔을 급습해 당면 총리와 강요를 체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 바로 공수부대였습니다. 이후 공수부대의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 신문 정치면이나 사회면에 기괴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964년 5월 21일 발생한 공수단 군인 판사 집 습격 사건은 그 한 예죠. 5월 20일 서울대생 중심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한 판사가 체포된 대학생 일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공수단 군인들이 법원에 들이닥칩니다. 영장 기각한 판사 어디 있어? 수위가 덜덜 떨며 퇴근했다고 하자 그들은 차를 돌려 동서문동에 있던 양원 판사의 집에 출동합니다. 대한민국 판사 집에 수리탄과 총을 번뜩이는 공수단,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가 출동한 거죠. 대모 학생 영장을 왜 기각했소? 영장 서명을 약속하시오. 그들은 급기야 수리탄을 꺼내 판사 코앞에 들이밀고 협박합니다. 우린 돌아가도 죽으니 여기서 자폭하겠소. 당연히 난리가 났죠. 대법원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법원장들과 판사들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꺼내들며 정부력이 대들었지만 박정희의 태도는 오불건원이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무계도한 언동과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 일부 학생들의 불법적 행동, 그리고 정부의 지나친 관용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었죠. 이러니 버릇을 고칠 리 없던 공수단 군인들은 6월 6일에는 동아일보에 쳐들어가 난리를 부립니다. 그러고도 처벌은 솜방망이였죠. 당연합니다. 그 군인들이 무슨 깡이 있어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다 윗분들이 좋아하신 일을 한 거죠. 이렇듯 공수단, 즉 공수부대는 기밀성이 무서워하는 부대가 아니라 국민들이 툭하면 목전에서 지켜보고 눈치를 봐야 하는 부대가 됐고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부대라기보다는 권력자가 주머니에서 꺼내기 쉬운 부대로 전락하기 일쑤였습니다. 요즘 버마에서처럼 군부가 시민들을 밟아버리기 위해 마음 편히 내놓을 수 있는 카드였다는 뜻입니다. 공수부대의 악명은 1979년 부마항쟁 때 아낌없이 발휘됩니다. 부산 지역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마치 적군을 대하듯 국민들을 쥐잡듯 잡아버립니다. 튼튼한 몽둥이로 머리를 주로 공격했고 성정드센 부산 시민들이 혼비백산할 만큼 그 공격은 잔인했습니다. 시위가 일단 잠잠해질 만큼 말입니다. 공수부대의 만행에 대한 분노가 커지기 전에 그만 박정희가 총을 맞았습니다. 박정희 사후 떨어진 계엄령은 제주도를 제외한 계엄령이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나마 부분 계엄령이었죠. 이 상태에서는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통제를 받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신군부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비상계엄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계엄사령부는 대통령 직속이 되고 계엄사령관이 전국의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하게 되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는 허수아비였으니 곧 전두환이 나라를 수중에 넣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도 전두환 일당의 음모를 알고 있었고 계엄이 떨어지면 어떻게 맞서 싸우리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군대가 진주하기 시작하자 용기는 사라지고 공포가 넘쳐나는 가운데 전국은 쥐죽음도 조용해집니다. 바로 며칠 전 수십만 시위대가 서울역 앞을 뒤덮었지만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전 4.19 때 총탄을 무릅쓰고 나선 국민들이 지켜냈던 민주공화국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위기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구한 것이 광주였습니다. 먹이를 본 짐승처럼
달려들어 찢어 발기듯 사람 머리에 대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공수부대, 적을 향해 쓰라고 도끼를 키웠던 발길질을 제 나라 시민의 턱에 대고 날리는 군대, 국민의 세금으로 장만한 총알과 대검을 국민의 몸에 쏟아붓는 독재의 주구 앞에서 광주 시민들은 분연히 일어났고 그들의 항거함으로써 이 나라가 그렇게 맥없이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무력과 공포에 쉽게 무릎 꿇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입증합니다. 1980년 5월 오늘 공수부대의 만행 앞에서 광주 시민들이 총을 잡지 않았더라면 그 후로도 우리는 툭하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위세 부리는 공수부대의 언론문의 앞에서 공포에 질렸을 겁니다. 뻔질라면 공수부대 출동한다는 소문에 벌벌 떨며 바지에 오줌을 지리면서 타조처럼 머리를 무릎에 박고 오들오들 떨었을 겁니다. 아이 무서워, 공수부대가 온다. 또 전두환 같은 놈들이 계속 자리를 물려줘 가면서 나라를 말아먹는 가운데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항의할 낌새만 있으면 공수부대의 박달나무 몽둥이를 우리들 머리 위로 받아내 했을 겁니다. 심지어 내 아들, 내 딸 머리 또한 걱정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광주는 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에게 고마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들쳐매고 가서 못 박혀 매달린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또한 부활의 상징이며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구한 예수처럼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광주항쟁 직후 전남 매일신문에 실렸던 김준태 시인의 시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 장시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가장 뭉클해하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아, 우리들의 도시, 우리들의 노래와 꿈과 사랑이 때로는 파도처럼 밀리고 때로는 무덤을 뒤집었을지언정, 아 광주여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등산을 넘어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아 온 몸에 상처 뿌린 죽음 뿌린 하나님의 아들이여. 광주는 참혹해서 위대했던 대한민국의 십자가였습니다.